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국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이가 말이죠,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드디어 이재명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오세훈과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오세훈은 공급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규제가 중요하다. 규제는 덜 풀면서 공급은 늘리겠다고 하면서 용산공원에는 무조건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참 큰 오산이다.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되 용산공원만큼은 그야말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적으로 계속 열어놓아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뭐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자산이 된다. 시민 모두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공원을 만약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소유권자들의 자산이 되잖아요. 서울 시민 800만 시민의 소유로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재명이가 꼬리를 좀 내렸어요. 용적률도 좀 높이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도 좀 완화시켜라.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세훈의 일단 이 승부수가 좀 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정성호가 드디어 이재명이를 물리치고, 이재명이는 끝까지 이제 정성호 사직원을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뭐 버티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4일 날 회의에서. 그런데 결국은 사직을 냈어요.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거 공소 기각 이거 부담이 되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야권 우리 이제 우파 법조계에서는요, 정성호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영창 간다는 얘기까지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가 부담을 느꼈다. 공소 기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고요. 뭐 겉으로 멀쩡한데 어디가 건강 이상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건강 이유, 하기야 뭐 속병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건강 완전 100%짜리 건강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건강상 이유고, 이제 왜냐하면 형소법 개정안이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국회 가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정성호 스타일이 뭐 싸울 성격은 아니죠.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쌈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 공소기각, 이게 이제 지금도 검찰대에서도 얼마 전에도 공봉숙 검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는 법조계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관위 특검이 결국은 민주당 쪽 인사가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현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민주당 정부잖아요. 권익위에서 무슨 자문위원과 무슨 의원 했으면 이건 민주당 사람이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3대3으로 변협하고 로스쿨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2명이 올렸다고 그럴 때 이태한하고 이혁 2명 올라갔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태한이 될 가능성이 제가 맞다. 제가 무슨 잘나고 누구한테 뭐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혁은 그냥 우리 식으로 본다면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보수 쪽에. 그리고 이태한 변호사의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보 좌파 민당 쪽 사람이에요. 왜? 현 정부에서 권익위 자문위원회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경력을 보고 이태한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갔어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말이죠, 매일같이 비가 오나 어쩐 폭염이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노다. 이렇게, 물론 말은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좌우 이걸 따지지 않고 그 냉정하게 수사하겠다 하지만요, 누가 버퍼가 심합니까? 그러면 제가 버퍼가 심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와이파이 사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외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와이파이 사정이 있어서 버퍼가 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마음대로 이건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조금 일단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YJ님이시네요. 그럼 버퍼 제가 조금 요 세팅을 줄여볼게요. 의견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볼 적에도 있고 또 못 볼 적에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조금 톤을, 이 세팅을 지금 조정을 했는데, 지금 괜찮으십니까? 어디 제가 한번 제 스마트폰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2명이 올렸다고 그럴 때 이태한하고 이혁
예, 지금 제 방송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최 YJ님 의견을 한번 올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요, 결국 지금 정재훈 씨명하고 지금 한병도가 타협을 했는데, 저는 그 타협할 때부터 저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면도 있지만은 정재훈 원내대표가 좀 더 강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그 국내 정치권 뉴스, 그리고 이제 맨 먼저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재명이하고 최근에 통화한 내용을 갖다가 싹 다 폭로를 했어요. 자, 요게 이재명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이재명한테 도움이 많이 되면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이걸 까게 안 까겠죠. 자, 그래서 우선요, 김정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줄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은요, 세세한 그 통화 내용까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을 돕는데 개입해야 하느냐? 예, 이러면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카드를 일종의 보복 카드로 트럼프가 올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파장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렇게 강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가 말이죠, SNS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싹 다 얘기했는데, 이게 정상이 말이죠, 외국 정상과 통화한 내용까지 이렇게 싹 디테일하게 까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달려갔는데, 자, 이거 거의 물먹는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눈 밖에 나면 다시 눈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럽 정상들, 영국 총리, 스페인 총리 대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독일 총리 대하는 거 봤잖아요. 불란서 대통령 대하는 거 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내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로키로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 자, 그러니까 손을 좀 보태달라는 건 이제 미국 영어 이제 표현인데, 우리 한국말에도 손 좀 보태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키, 저 자세로 점잖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는 아니요, 사양하겠다, no thanks, 사양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열받으니까요. 잠깐만요. 우리는 3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 김정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 요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주한미군 병력하고 분담금은요, 우리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28,500명을 39,000명으로 이거 부풀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데 개입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이 아니고 반발한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란 전쟁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해야 되느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말이죠, 또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는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서 관철시켰어요. 그 당시 맞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되돌렸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나토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라고 또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나토도 지금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토 국방비도 증액하고 분담금도 늘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대화제에 대해서 왜 반응이 없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김정은이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대차 김정은이 응답한 거 맞아? 물으니까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하고 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외교 기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북경 채널, 그 다음에 뉴욕 양쪽 대표부 채널, 그 다음에 제네바 채널, 이런 채널을 활용해서 미국 간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는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김정은이는 항상 나를 존중해 왔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그러니까요, 김정은한테는요, 지금 이 트럼프가 말이죠,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을.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을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다 댓글로요, 저한테 뭐라도 저한테 이제 문제 궁금하신 거 좀 대답해달라고 문자로, 이 문자가 아니라 이거 뭐죠?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제가 뭐 만물박사는 아니니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께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올려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철저한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이기 때문에 갑신 김정은이를 자극하는 발언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대미 행태를 볼 때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김정은이는 죽여 세우면서 이재명이는 깔아뭉개는, 예, 이런 입장이 가장 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성호 관련. 정성호,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성호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쓴소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 내각에서는 거의 정성호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런 정성호마저도요,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계속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 8월 4일 날이라고 해요. 국무회에서 정성호한테 잘 버텨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사퇴를 만료했어요. 그런데 보름여 만에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고 요거를 수용하겠다, 꼬리를 내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가 말이죠, 퇴근길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할 일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소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국회에 가서 야당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업무적인 연관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건강적으로 자기가 좋지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검사 수사권 폐지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자기가 할 역할이 많지가 않다.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미 한참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국회로 돌아가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직서 또다시 제출한 게 알려지니까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렸다. 그러니까 후임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사직서를 신속히 수리해 줘야 조직이 안정되지 않겠냐. 청와대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해야 후속 인사적까지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잘 추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방송에서는요, 자, 정성한테 이재명이 밀리죠? 오세훈이한테 밀리죠? 예. 정성한테 밀리지, 오세훈이한테 밀리지, 예. 자,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밀리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내외적으로. 왜? 정책 방향과 전략 방향이 잘못돼 있으니까.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정성호가 들이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들이받았잖아요. 아니,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세세게 깐다는 거 하는 것은
이재명이를 확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야, 너하고는 이제 얘기 안 해. 야, 내가 너한테 그거 좀 손 좀 보태줘 했는데 안 보태줘? 웃기고 앉아있어. 내가 너 도와달라. 네가 나보러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그러니까 관세, 그 메모리 반도체 지워. 무슨 복합 화력발전소 같은 거 짓지 마. 딱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을지 국무회의에서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이재명이 앞에서 작심 발언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세훈이는 지금 이재명이하고 맞붙을수록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마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 늘리는 방안이 지금 이 오세훈의 경우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이재명이는 집값급 등 위험을 통제하는 절충안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세훈이가 이제 한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입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관련된 제한을 좀 완화시켜달라. 그리고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화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지금 아파트 짓겠다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오 시장한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권이 구청과 서울시 중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 시장이 이제 세 가지 문제 이를 얘기하니까 이재명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완화를 너무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의 지점을 지금 이재명이가 지적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국무에서는 이제 오세훈이가 말도 못하게 싹 다 잘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손성수이가 자르고 이재명이가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허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단순한 정책 이견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급수단인 재개발, 재건축에는 여전히 경계와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오세훈이가 말한 거,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은 새 택지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니까, 이미 개발된 도시이고 사람과 일자리, 교통인프라가 집중된 곳, 이런 서울의 특성을 생각하면 기존 도심을 정비해서 주택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제 개선을 거래한 거예요. 조합원주의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풀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의 거래와 사업성을 정상화하고 사업기간을 줄이면서 그만큼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자. 이게 오세훈의 기본 시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는요,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물론 집값 안정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투기 기대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이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앞에서 공급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 자,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새 아파트를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기본 경제 원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집값 폭등 가능성인 이유로 견제하려고 달려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시장에. 이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소극적이구나, 이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 자체가 서울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이 될 만큼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을 투기 위협의 프레임으로 먼저 바라보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겠냐. 사업은 도드져지고 인허가와 정비 계획을 기다리는 현장은 불확실성에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기다리는 것은 시민이고 부담을 떠안는 것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일 뿐인 겁니다.
또 더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한 직후에 이 논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공원, 국가상징 공간을 훼손하거나 개발 제한 구역을 건드리는 방식보다는 이미 도시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정비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바라면서도 왜 더 어렵고 더 긴 시간이 걸리며 사회적 갈등까지 큰 방식의 기대를 해야 하나? 자, 왜 서울 도심의 도주거지를 정비해 주택을 순증시키는 길은 집값 폭등의 위험부터 말하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재건축은 면적이 커져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면서 총 가구수가 오히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은요, 서울시 정비사업이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약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평균 약 15%의 주택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공급 확대책이 이게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풀자는 것은 아니고 투기적 소유는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수요자와 기존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 지원을 낳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급을 막아놓고 가격 안정만 외치는 정책은 결국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요, 이재명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준 거예요.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서울 도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 핵심 수단인 재개발, 재건축을 집값 폭등이라는 말로 묶어두기보다는 공급 효과는 살리고 투기 보장액은 정교하게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공급을 늦추는 정부,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키워서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정부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자, 오세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예, 최종적으로 이태한 전 검사를 지금 선관위 특검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예, 임명을 했어요. 임명.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태한의 경우에는요, 지금 연수원 23기입니다. 자, 연수원 23기. 그래서 울산지검, 수원지검, 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정통 검찰 출신이고 경남고하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선관위 특검 후보 둘 다 이태한하고 이혁 둘 다 고려대 법대를 나왔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법무부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다. 현 이재명 정권과 커넥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탁이 된 거죠, 이번에.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권익위 비상임 이상이니까 현 여권과 접점이 있다. 이건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특검 수사가 우리 야권에서 특히 올림픽 공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종적인 게 뭐예요? 재선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관위 특검 이게 말이죠. 인원이 무려 1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70명.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선거다. 지금 특검이다. 그래서 170명.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현안 중에 지금 임박한 게 247만 장 지금 올공에 묶여 있는 요거 지금 재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게 제일 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재선거와 특검 이 두 축이 결국 이제 올림픽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재선거를 관철시키는 게 목표인데 전국적인 재선거든 아니면 특정 지역구만 재선거하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과 그 당권파만이 전국적인 대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무슨 소리냐? 선거 소청한 지역에서만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선거 소청을 제기한 지역에서의
재선거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성향 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객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공원에서의 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 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그야말로 더 가열차게 특검 압박용 여론 조성이 지금 이제 시급하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요, 준비기간 20일 포함해서 최장 170일이고요. 특검팀은 특검보 5명하고 특별수사관 70명, 최대 165명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170명이죠. 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대형 특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벌써 이제 1시 23분이 됐네요. 새벽 1시 23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말로 진심으로 나라를 아끼는 애국자들이시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